호르무즈 협상장 밖에서 한국 선박 26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원 173명이었어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좁은 해협 안쪽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에어컨 응결수를 모아 마시면서 식수가 떨어질까봐 바닷물을 정수해 가면서. 그런데 이 배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갈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란이 한국에만 특별한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메드 카림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외무부에서 32년을 일했어요. 중동 담당이었습니다. 이란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어요. 그 자부심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저는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 복도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2026년 4월 10일 금요일이었어요. 파키스탄 정부가 이슬라마바드 일대에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평일에 공휴일이라니 보통 일이 아니었죠. 거리에는 특수경호대 차량이 줄지어 있었고 세레나 호텔 반경 500m는 일반 시민 접근이 통제됐어요. 저는 전직 외무부 신분증을 들고 겨우 호텔 로비까지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39일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는 날이었어요. 이슬라마바드 창문 너머로 4월 아침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이 그 빛을 반사하며 눈이 부셨어요. 커피 냄새가 옅게 흘렀고 어딘가에서 무전기 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졌습니다. 협상단이 오기 전에 침묵이었어요. 팽팽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이 협상은 실패한다. 32년간 중동을 분석해온 제 판단이었습니다. 이란의 10개 항 요구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게 넘기라고요? 영내 미군 기지를 전부 철수하라고요? 전쟁 피해 배상금을 내라고요? 미국이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10개 항은 쓰레기라고 이미 일축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협상 결렬 예상, 2주 후 전쟁 재개.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영국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은 이 협상에서 뭘 원하는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구경꾼이에요. 협상장 안에 없거든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로비 저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의전팀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도착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의 외교관처럼 보였는데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저는 잠깐 눈이 멈췄습니다. 협상장 안에 없다고 말했는데 한국이 이 호텔 로비에 있었어요. 밖에서는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한국 선박 26척이 여전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유조선만 7척이었어요. 그 배들에 실린 원유가 약 1,400만 배럴이었는데 이건 한국이 열흘간 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수십만 가구가 열흘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기름이었어요. 그게 지금 좁은 해협 안쪽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쓰는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95%예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숫자냐면 한국 입장에서 이 해협이 막히는 건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끊기는 게 아니라 기름이 끊기는 거예요. 공장이 멈추고 발전소가 흔들리고 물류가 마비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협상 결과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한국이에요. 그런데 협상장 안에 한국 대표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봤어요. 한국은 구경꾼이라고 써놓은 그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미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니까요. 중재국인 파키스탄도 아니었고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당사자도 아니었어요. 발언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대사가 며칠 전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비적대국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처럼 들렸습니다. 원래 이란은 중립국이나 비동맹 국가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로비를 가로질러 걷고 있는 한국 외교관의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민 이유가 단순히 중립국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 경호원들이 다시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란 협상단 차량이 호텔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 협상은 실패한다. 그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한국 외교관이 여기 왜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는데 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32년짜리 제 분석들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파키스탄 외교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전직 외무부 직원이라는 신분이 그나마 통했어요. 브리핑은 비공개였지만 오랜 동료가 자리 하나를 마련해 줬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의자 12개에 사람이 20이 넘었고 에어컨은 켜져 있었지만 별로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공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발표자가 레이저 포인터를 해협 입구에 댔습니다. 현재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하루 통과 선박을 12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소 130척이 지나던 곳이에요. 10분의 1 수준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통과 선박 전원, 이란군과 사전 협의 의무, 항로는 이란 연안 쪽으로 변경. 길의 위험구역을 피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이란 감시 사정권 안으로 모든 배를 집어넣는 겁니다. 통행료는 중국 위안화 또는 가상화폐로 즉시 납부.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납부 안 하면요? 발표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통과 거부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레이저 포인터 빨간 점이 해협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가 지나는 그 좁은 바닷길 위에 빨간 점 하나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어요. 런던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운 분석 전문가인 친구예요. 그가 받자마자 말했어요. 봤어요? 오늘 브리핑 내용? 방금 들었습니다. 12척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친구 목소리에 뭔가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현재 페르시아만 안에 갇힌 배가 전 세계 합산 2190척입니다. 하루 12척씩 빼내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저는 잠깐 머릿속으로 나눠봤어요. 182일이네요. 6개월이에요. 친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2주 휴전 기간 안에 다 못 빠져나옵니다. 한국만 26척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협상이 끝나도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이슬라마바드 전역이 깔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경호 차량들이 호텔 앞에 여전히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창틀에 팔을 올리고 잠깐 서 있었어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월 28일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선포하기 약 열흘 전.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는 설마 전쟁이 나겠냐고 했습니다. 이란이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분석했어요. 이란은 경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으로 권력 공백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2월 28일 새벽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테헤란이 불탔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가 무너졌고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즉각 대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분석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란이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봤는데 이란은 전쟁 대신 해협을 무기로 썼거든요.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기름줄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훨씬 더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앞에서 멈췄어요. 일본은 신중하게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자국 선박이 이란과 협상해서 통과하는 방식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일본 선박 2척이 46시간을 소요해서 겨우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중국은 달랐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과 직접 협상했습니다. 수입 원유의 45%가 이 해협을 지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빠른 해법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특이했습니다. 거의 모든 배가 대기 중이었어요. 도망가지도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선박회사들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국 배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건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주한 이란 대사 쿠제치가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비적대국입니다. 저는 처음에 외교적 수사라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란이 다른 나라 선박에는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한국 배에는 아직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천국 미사일을 팔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에. 그게 이 전쟁에서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그건 큰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기 거래 하나가 이란의 태도를 바꾼다고요? 이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저는 32년 동안 봐왔습니다.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세레나 호텔 5층 파키스탄 측이 마련한 회의실이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직접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이 테이블에 마주 앉을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협상은 실패한다. 그 결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비 한쪽에 여전히 태극기 배지를 단 한국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글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협상장 안에 없는 나라. 그런데 이 호텔 로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나라. 그 이유를 내일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란이 왜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지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어요. 세레나 호텔 복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 벽에 붙어서 있었고 카페 뒤로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로비에서 커피를 한 잔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직 외무부 신분증이 있어도 협상이 열리는 5층은 접근이 안 됐어요. 4층 복도 끝까지가 제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란 대사를 만났어요. 우연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잠깐 방문을 열었고 복도에 서 있던 이란 대사 쿠제치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도 멈췄어요. 파키스탄 외무부 동료들을 통해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 자리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카림 씨, 여기 계셨군요. 네, 뭐 구경이라도 해야죠. 그가 낮게 웃었어요. 우리는 잠깐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거리를 두고 따라왔어요. 창문 너머로 이슬라마바드 아침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파란 하늘이 낯설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국은 비적대국이라고? 그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외교적 수사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한국을 다르게 보시는 겁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슬라마바드 거리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림 씨, 천국 미사일을 아십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판 방공 미사일이었어요. 압니다. 그게 이번 전쟁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있었죠. 그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가 쏜 드론 174발을 한국 미사일이 막았습니다. 96%를 요격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들었어요. 96%였습니다. 174발 중 161발이 하늘에서 잡혔다는 뜻이었어요. 배드민턴 셔틀콕이 날아오는 걸 10개 중 9개 반을 쳐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실전에서 나온 숫자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패트리어트가 배치된 구역이 뚫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호원이 뭔가를 말했어요. 대사가 돌아봤습니다. 나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가 저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카림 씨, 우리가 한국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걸어갔어요. 저는 그 복도에 잠깐 혼자 서 있었습니다. 96%. 솔직히 그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실전 방공 요격률이 96%라고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나온 숫자가 시스템의 실력을 증명하진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란 드론이 구형이었을 수도 있었고 천국 운용 환경이 유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겠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란 대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기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협상은 5층에서 시작됐고 저는 4층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벽이었거든요. 가끔 경호원들이 무전을 주고받는 소리만 났어요. 저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레나 호텔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각국 카메라와 마이크가 줄지어 있었고 그 너머로 파키스탄 경찰이 차단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빠져나와 호텔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빵집이 하나 있었고 이른 아침인데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밀가루 굽는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깐 거기 서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파키스탄 전 외무장관이었던 선배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다르게 보는 이유가 무기만이 아니라면
뭔가 더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직접 만납시다. 오후 2시. 저는 빵집 앞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4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복도로 돌아오는 길에 1층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소파 한쪽에 한국 외교관이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옆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전화기가 2개였습니다. 2개였어요. 외교관이 전화기를 2개 들고 다닌다는 건 2개의 채널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옆을 지나치면서 흘 봤습니다. 서류 뭉치 위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숫자는 보였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었을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란 대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무기만이 아닙니다. 그 답을 오후 2시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협상장에서 소식이 내려왔어요. 첫 번째 세션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 요구를 거부했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평행선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예상대로 협상 결렬 수순. 그런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쓰고 나서도 그 문장을 한참 봤어요. 이란 대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96%. 그리고 무기만이 아니라고. 저는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그 파란 하늘 아래 어딘가에 한국 선박 26척이 좁은 해협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오후 2시 이슬라마바드 외곽이었습니다. 전 외무장관 선배가 지정한 장소는 시내 중심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관광객은 오지 않는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낮인데도 골목은 그늘이 져 있었고 누군가 튀기는 기름 냄새가 골목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선배는 이미 와 있었어요. 앉아요. 인사도 없이 바로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 스타일이었어요.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그는 항상 볼록부터였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배가 잠깐 주변을 훑어봤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이란 얘기 물어봤죠? 네, 한국을 왜 다르게 보는지요? 선배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국 얘기는 들었죠? 96% 요경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반이에요. 선배가 탁자 위에 팔꿈치를 올렸어요. 나머지 반은 사람 얘기입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아랍에미리트 포대에 미군이 있었어요. 이란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 미국이 손을 뗐습니다. 철수했어요. 한국 기술자들만 남았어요. 4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전쟁 중에 현장에 남았다는 겁니까? 남았어요. 이란 드론이 쏟아지는데 기지 밖에서 폭발 소리가 들리는데 미군이 다 떠난 자리에 한국 기술자 4명이 발사 통제 시스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골목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한 번 더 진하게 흘렀어요. 그 4명이 174발을 막았습니다. 선배가 말했어요. 161발을요. 저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란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까? 이란이 모를 리가 없죠. 자기들이 쏜 드론이 어디서 막혔는지 이란이 모르겠어요? 미군이 없는 포대에서 막혔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포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그 보고서가 올라갔을 겁니다. 선배가 잠깐 멈췄어요. 한국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선박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 이란이 한국의 비적대국이라고 말한 이유, 그 포대에서 4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이란의 태도를 바꿀 만큼 결정적인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란이 한국 무기에 막혔다는 게 분했으면 됐지. 왜 그게 존중으로 바뀝니까? 선배가 저를 봤어요. 카림 씨, 이란 문화를 잊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적이 도망가면 경멸합니다. 그런데 적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 경외합니다. 이란은 수천 년 페르시아 문명이에요. 전사가 도망가는 걸 가장 치욕으로 여기는 나라예요. 미군이 떠난 자리에서 한국인이 남았다는 건 이란의 눈에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중동을 분석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한국을 볼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걸까요? 선배가 차를 다 비우고 일어섰어요.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란과 한국 사이에는 이미 다른 층위의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게 앞으로 중요해질 거예요. 그가 외투를 집었어요. 한국이 협상장 안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카림 씨가 미처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 혼자 남았어요. 탁자 위에 식은 차가 2잔 있었습니다. 창문 밖 골목에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아이들 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 위의 변수.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32년 경력이 이 대목에서 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팩트가 있었거든요. 96%, 4명, 도망가지 않음.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한국은 구경꾼이라고 써놨던 첫 문장 옆에 물음표를 하나 그었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밖으로 나오면서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협상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 세션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평행선이었어요. 우라늄 농축 권리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폭격했습니다. 이란이 즉각 반응했어요.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맞받았어요. 레바논은 이번 휴전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협상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실패하는 거야. 내 분석이 맞았어.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 확신이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호텔방 천장을 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경호원들이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교대를 하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 호텔 정문을 나왔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4월이었는데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경호 차량 맞은 엔진 소리를 내며 서 있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어요. 이슬라마바드 외곽으로 가면 강이 있었습니다. 라왈 호수 쪽이었어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작은 부두가 있었는데 오래전 외무부 시절에 가끔 혼자 걷던 곳이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거기 가면 정리가 됐어요. 40분을 걸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어요. 물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안개가 수면 위에 낮게 깔려 있었어요. 부두 끝 방파제 위에 올라서자 발 아래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이슬라마바드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거기 서서 전화기를 켰습니다. 밤새 들어온 속보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했습니다. 협상 중재팀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억류된 전 세계 선박 총 2190척, 이란이 허용하는 하루 통과 상한은 12척, 2주 휴전 기간은 14일이었습니다. 14일 곱하기 12척, 168척이었어요. 2190척 중 168척이었습니다. 전체의 7.7%였어요. 서울 시내버스가 7,000대 있다고 하면 그중 540대만 운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이었습니다. 나머지 6,460대는 차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란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항로는 이란 연안 쪽으로 변경해야 했고 통행료는 중국 위안화나 가상화폐로 내야 했어요. 기뢰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미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을 중단했어요. 한국 국적선 26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원유 운반선 7척, 벌크선 5척, 가스 운반선 2척, 자동차 운반선 1척, 컨테이너선 1척, 유조선에 실린 원유만 약 1,400만 배럴이었어요. 한국 정유 4개 회사가 계약한 기름이었습니다. HDO일뱅크, GS칼텍스, 다른 2회사가 각각 한두 척씩 계약한 배들이었어요. 이 배들이 2주 안에 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2190척이 우선 나가야 했어요. 한국 26척이 언제 순서가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란이 국적과 화물 종류, 운항사 국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관련 기업이 계약한 선박은 뒤로 밀렸어요. 한국 정유사들이 미국 에너지 기업과 거래하고 있다면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방파제 아래로 물이 찰랑거렸어요. 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두 번째 속보를 열었습니다. 협상 3세션 결과였어요. 어젯밤 늦게 끝난 세션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우라늄 농축 권리를 둘러싼 협상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란 이스파한 지역 지하시설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이 약 440kg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처리될지, 누가 검증할지를 놓고 양측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마디를 했어요. 우라늄 농축은 협상 불가입니다. 이건 우리의 레드라인입니다.
이란 측 대변인은 맞받았습니다. 농축권은 이란의 주권 문제입니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양쪽이 각자 레드라인을 선언한 거예요. 둘 다 물러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를 저는 32년 동안 몇 번 봤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얕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그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파제 난간에 두 손을 짚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속보가 있었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완전히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파키스탄 중재팀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배치한 방공 시스템에 대해 이란이 직접 거론했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이란의 공격을 96% 막아냈다는 사실을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란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자국무기의 실패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을 직접 거론했다는 건 그것이 이란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급 다음에 이란 협상단이 한마디를 더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 협상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전화기 화면으로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당사자가 될 자격. 협상장 밖에서 기다리는 나라한테 이란이 먼저 그 말을 했어요. 저는 방파제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물 위로 이슬라마바드 새벽 불빛이 길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차가웠어요. 32년 동안 제가 분석해온 중동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테이블에 앉는다. 무기가 있어야 발언권이 생긴다. 이해관계가 맞아야 협상이 열린다.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협상장 안에 없었고 직접 당사자도 아니었고 이 싸움에서 어느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먼저 불렀어요. 저는 오던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발목 아래로 차가웠어요. 걷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말이 자꾸 걸렸어요.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저는 그 말에 물음표를 그었었는데 아직은 지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이슬라마바드 공항 귀빈실이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특사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채널 총동원령을 내린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측 연락을 통해 귀빈실 입장 허가를 받았어요. 전직 외무부 신분이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공항은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항공편이 줄어 있었습니다. 중동 쪽 노선이 대부분 운항을 중단했거든요. 귀빈실 안에는 파키스탄 외교부 직원 2명과 저만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낮게 흘렀고 바깥 활주로 열기가 유리창 너머로 아른거렸습니다. 비행기가 들어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한국 특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외교 특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협상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일이었어요.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빈실 문이 열리고 특사가 들어오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의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오래 버텨온 사람의 피곤함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양복 깃이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서울에서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직원이 인사를 나눴어요. 저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특사가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전직 파키스탄 외무부이신가요? 네, 중동 담당이었습니다. 그가 잠깐 저를 봤어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는 귀빈실 구석 소파 쪽으로 걸었습니다. 파키스탄 직원들은 거리를 뒀어요. 특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에 아직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사흘 전이었다면 바로 답했을 겁니다. 외교적 수사라고, 별 의미 없다고요. 그런데 이란 대사의 말이 있었고 선배의 말이 있었고 새벽 방파제에서 읽은 속보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공 방공 시스템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이요? 아랍에미리트 포대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 한국 기술자들이 남았습니다. 이란이 그걸 알고 있어요. 이란 문화에서 그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도망가지 않은 것으로 읽혀요. 특사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 4명 중 1명이 지금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한 박자 늦게 이해했어요. 선박에 있다는 겁니까? 26척 중 한 척에 타고 있어요. 포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려다가 해협이 막혀서 배에 갇혔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랍에미리트 포대에서 174발을 막아낸 사람 중 하나가 지금 좁은 해협 안쪽 배 위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귀국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거였어요. 특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선박 목록이었습니다. 26척의 이름과 위치, 선원 명단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봤어요. 선박 이름 옆에 선원 이름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에 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글이라 이름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별표의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4명 중 하나였던 겁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당사자라고 불렀던 이유가 이런 층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은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록을 만든 사람이 그 바다에 있었습니다. 귀국하지 못한 채로. 특사가 서류를 다시 접었어요. 이란 외교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저녁 답이 올 겁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천궁 이야기를 직접 꺼낼 겁니까? 꺼내야죠.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협상장 밖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전에 방파제에서 읽었던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했다는 말. 한국은 이 협상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귀빈실 창문 너머로 활주로 위에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파키스탄 산맥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 가지를 인정했어요. 한국은 구경꾼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어요.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표가 처음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특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란 외교관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어요. 그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파키스탄 외무부에서 32년을 일하면서 수백 번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악수가 이상하게 다른 무게로 느껴졌어요. 이란 대사관 쪽 거리가 내다보이는 공항 창문 앞을 지나면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란 대사관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이란 번호판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걸음걸이가 급했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특사가 이란 외교장관과 면담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담이 예정보다 길었다는 것, 그리고 이란 측이 먼저 자리를 파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려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호텔을 나왔습니다.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슬라마바드에서는 그 바다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원 연락사무소가 이슬라마바드 외곽에 임시로 차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꾸린 곳이었습니다. 갇힌 선원들과 위성통신으로 연결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곳이었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1층이었고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젊은 한국 외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설명했어요. 잠깐 확인하더니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사람이 5이었어요. 컴퓨터 화면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 화면마다 선박 위치와 통신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6척의 배가 모두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지도 위에서 그 점들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나이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70 가까이 되어 보였어요.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그 작업복이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색이 바랬고 소매 끝이 닳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헬멧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서 앉았어요.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젊은 외교관이 옆에 섰어요.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깊었어요. 피곤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선원이십니까? 통역을 거쳐 그가 답했어요.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26척 중 하나에. 저는 멈췄습니다. 아드님이 선원이신가요? 기술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포대에서 일했어요. 임무 마치고 귀국하다가 해협이 막혔습니다. 그 포대였습니다. 174발을 막아낸 그 포대. 저는 그 남자 얼굴을 봤어요. 70 가까운 나이였는데 손이 거칠었습니다. 관절이 굵었고 손마디 사이에 검은 때가 박혀 있었어요.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통역이 전달하고 그가 대답했어요. 조선소입니다. 거제도에서 38년 일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었어요. 38년. 지금도 일하십니까? 은퇴했습니다. 3년 됐어요. 그가 무릎 위에 헬멧을 내려다 봤습니다. 헬멧 옆면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4번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쓴 것인지 숫자가 많이 지워져 있었어요. 아들이 어릴 때 조선소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통역이 전달했어요. 그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크 위에 세워놨어요. 저 아래에 배가 있는 거 보여주려고. 그때 아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런 걸 만든다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커서 그 배를 지키는 기술자가 됐어요. 저는 배를 만들었고 아들은 그 배 안에 있는 무기 시스템을 지킵니다. 다른 일인 것 같아도 같은 일이에요. 통역이 전달하는 동안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배를 만드는 일과 그 배 안의 시스템을 전장에서 지키는 일이 같다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거제도 조선소 38년.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에 아무것도 없던 해변에 도크를 파고 철판을 용접하고 선박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손이 굳고 닳고 검어지면서 수십 년이 쌓였습니다. 그 수십 년이 지금 한국 방산기술의 토대였어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자란 아들 세대가 전장에서 미군이 떠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컴퓨터 화면에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26번째 점이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가장 해협 입구 쪽에 있는 배였어요. 젊은 외교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배에 아드님이 계십니다. 그 남자가 화면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헬멧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 옆에서 그 화면을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거제도 도크 위에서 38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용접 불꽃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월급을 받아 아이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이 만들어 온 것들이 지금 저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봉틀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땀이 한국 산업의 기초를 놓았고 그 기초 위에 조선소가 섰고 그 조선소 위에 방산기술이 자랐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52도 옌천 아래 파이프를 용접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본 외화가 한국 기술 교육을 먹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 화면 위에 깜빡이는 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저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 옆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통역 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 목소리의 뜻은 알 수 있었어요. 젊은 외교관이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제 아들은 도망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32년 동안 중동을 분석했습니다. 수백 건의 협상을 받고 수십 개 나라의 외교를 연구했어요. 숫자와 전략과 이해관계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그 한마디가 제가 32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는 사람. 그게 왜 이란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지의 답이었습니다. 그게 왜 협상장 밖에 있는 나라가 협상의 변수가 됐는지의 답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내요. 32년 동안 제가 틀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사무실 컴퓨터 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어요. 그 남자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손에 쥔 채로,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협상은 계속됐어요. 5층 회의실에서 미국과 이란은 매일 테이블에 앉았고 매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라늄 농축권 문제는 여전히 단단히 막혀 있었어요. 레바논 변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지 않았고 이란은 그때마다 해협 재봉쇄를 경고했어요. 세계 언론은 협상 결렬을 점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 결론이 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닷새째 아침이었어요. 저는 세레나 호텔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이슬라마바드 거리가 보였어요. 경호 차량들이 여전히 도열해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4월 아침 햇빛이 건물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런던의 해운 분석 친구였어요. 봤어요? 오늘 아침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한국 선박 7척이 이란군 협조를 받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유조선 포함해서요. 저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7척이요? 오늘 새벽에 빠져나왔어요. 이란이 직접 안전 통로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배들이 여전히 대기하는 상황에서 한국 배가 먼저 나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어요. 2190척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국 배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란이 안내했어요.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 별표 찍힌 선박도 포함됐어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포대 기술자가 타고 있던 배였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슬라마바드 아침이 흘렀어요.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저 아래 거리에서 걷고 있었고 그 발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어요. 거제도에서 38년을 일한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헬멧을 손에 쥐고 화면을 보던 그 눈이 생각났어요. 곧 나올 겁니다. 제 아들은 도망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았습니다. 나왔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첫날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국영군이다. 그 문장 옆에 제가 사흘 전에 물음표를 그었었어요. 저는 그 물음표를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썼어요. 풀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 한국 특사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통화 중이었어요. 서류를 한 손에 들고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잠깐 전화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7척이요.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란 측이 한국 선박 우선 통로를 비공식으로 보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비공식 보장. 협상 테이블 위에 서류로 올라온 것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무기가 증명했고 사람이 남았고 그 기록이 신뢰를 만들었어요. 그 신뢰가 협상장 밖에서 먼저 작동했습니다. 특사가 다시 전화를 들었어요. 빠르게 로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방금 쓴 그 문장을 봤어요. 틀렸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중동을 분석한 시간이요. 그 32년 동안 제가 갖고 있던 분석 틀이 있었어요. 강한 자만이 테이블에 앉는다. 모기가 있어야 발언권이 생긴다. 이해관계가 맞아야 협상이 열린다. 그런데 한국은 그 틀 밖에 있었습니다. 협상장 안에 없었어요. 직접 당사자도 아니었고 어느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비공식으로 통로를 열었습니다.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협상 바깥에서 한국과 이란 사이에 다른 층위의 이야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고요? 거제도 도크에서 38년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구로공단 새벽 4시 재봉투 소리였어요. 중동 사막 52도 아래서 파이프를 잡았던 손맛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기술이 됐고 그 기술이 전장에서 증명됐고 그 증명이 신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협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로비를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협상단, 경호원, 기자, 외교관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태극기 배지를 단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전화기를 2개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사흘 전에도 봤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협상장 밖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나라. 3주가 지났습니다.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우라늄 농축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2주 휴전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어요. 세계는 여전히 이 협상의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슬라마바드를 떠나 카라치로 돌아왔어요. 집 서재에 앉아서 이 글을 씁니다. 창문 밖으로 아라비아 해가 보여요. 맑은 날이면 수평선이 또렷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있어요. 바다빛이 짙은 회색과 파란색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협을 빠져나온 한국 선박들이 지금 인도양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거제도 도크에서 만들어진 배들이 파키스탄 외무부에서 32년을 일한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서 항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남자의 아들도 그 배 중 하나에 있었겠죠.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이슬라마바드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가 쓴 문장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구경꾼이다. 옆에 물음표가 있었고 그 물음표를 지우고 쓴 틀렸습니다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새로 썼어요. 카라치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협상장 안에 없어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무기로, 사람으로, 신뢰로. 저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어요. 32년 동안 제가 분석해온 중동에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어요. 한국을 볼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창문 밖 아라비아 해 위로 저녁 햇빛이 길게 뻗고 있었어요. 수평선 어딘가에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멀어서 이름은 볼 수 없었어요. 그냥 작은 점이었습니다. 그 점이 천천히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점을 오래 봤습니다. 어떤 나라의 배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한참을 봤습니다.